안녕하세요. 전 광교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인 여성입니다. 저는 요 몇 년 세상을 마음 편히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며 살고 싶진 않지만 제가 겪은 요 몇 년의 삶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변화시키려면 제가 겪은 일을 잊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든 털어놓고 벗어 던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제 사연을 말하고 털어내려고 말이죠. 그럼 세상을 믿기 힘들 정도로 절 힘들게 했던 사연,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때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시리에 빠진 저는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남편의 흔적과 휴대폰 속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과거에 쓰던 구형 핸드폰을 발견하곤 켜게 되었어요. 남편이 연애 때 사용하던 폰이었는데 그 당시 남편의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켜게 된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폰이라 당연히 통신사가 해지되어 있어야 하는데 멀쩡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업무 폰으로 따로 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해지하는 걸 깜빡했다고 해도 5년 넘게 깜빡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휴대폰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남편이 그 구형 휴대폰을 얼마 전까지 사용했다는 걸 말입니다. 휴대폰에는 통화한 기록도 또 문자를 나눈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수상하게도 연락한 번호는 딱 하나였어요. 이름도 저장되지 않는 번호였죠. 저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문점만 드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자 내용에서 수상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불륜 관계인 걸 암시하는 문자 내용들과 그보다 더 충격적인 비밀인 것 같은 문자를 말이죠. 이 비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지켜줘. 꼭 지켜줘야 해. 이건 우리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만약 모든 게 밝혀지면 힘들어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불륜인 여자는 누구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은 무엇인지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고 싶었지만 남편의 구형 휴대폰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추측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풀어보고자 우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구형 휴대폰에서 유일하게 연락하던 번호, 남편의 불륜 상대로 보이는 여자의 번호로요. 여보세요? 재현이 너야? 정말 너 맞아? 저기요, 누구... 깜짝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던 여자는 제 목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눈치채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뒤 남편인 척 연기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소식을 불륜녀는 아직 접하지 못했을 거란 생각에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건데 여잔 조금 전 일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지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도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말이죠. 연락도 되지 않고 휴대폰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 제가 휴대폰 속 두 사람의 대화를 확인하고 맞춰가며 추적해야 했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그러다 딱 하나, 남편의 불륜 상대를 뒤쫓을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됐죠. 남편이 불륜 상대를 만나기 위해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문자를 본 겁니다. 저는 문자에 적혀있는 그 카페로 찾아갔고 카페 알바생부터 매니저 또 사장님께서 사정사정에 두 사람이 만난 걸로 추정되는 날짜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누구 한 명 놓치지 않으려고 얼굴이 모니터에 들어갈 것처럼 가까이 대고 있던 저는 화면에서 남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뒤따라오는 불륜 상대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불륜 상대를 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말이죠. CCTV 속 불륜 상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절대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저와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친구 박세희가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건 현실이 아닐 거라는 말을 한참 동안 되뇌었어요. 이럴 수 없었거든요. 제 친구와 남편이 그런 관계라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참혹한 현실에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충격받고 있을 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대답을 들어야 했죠. 저는 CCTV 영상을 카메라에 옮기곤 곧장 세희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행동해서 세희가 발뺌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급해지고 흥분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벨을 누르고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해 문을 두드리고 세희 이름을 다급하게 불렀죠. 세희야, 세희야! 나야, 나 주리! 안에 있지? 문 좀 열어줘! 세희야! 주리야. 집에 있었구나. 나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되지? 들어와.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놀란 듯한 세희는 생각보다 순순히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세희와 마주 앉게 되었던 저는 지체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따져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불안해하는 세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희 역시 저번에 연결된 통화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집으로 찾아온 저를 보고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눈치를 채고 불안해했겠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계속해서 저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세희의 시선이 멈춰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엔 세희의 아들인 원희가 있었어요.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인해 싱글맘이 되었던 세희가 안타깝고 불쌍해 저도 육아의 반을 돕고 제 손으로 키웠던 세희 아들이 말이죠. 저는 왜 세희가 그쪽을 쳐다보는지 몰랐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되어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기 힘든 나이인데 거기다 낮잠을 자고 있어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세희가 말이죠. 그런데 세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머릿속에서 감전된 것처럼 파바박 불똥이 튀었어요. 불안한 생각과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불안한 생각과 느낌은 세희의 표정을 보며 점점 더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세희 아들이 사고로 죽은 제 남편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말이죠. 세희와 저와의 관계, 또 제 남편, 세희 남편, 그리고 세희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테니 시간을 앞으로 돌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희는 저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30이 넘은 그때도 매일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였어요. 친구 그 이상의 존재, 거의 자매와 마찬가지인 존재였죠. 그 친구와 그렇게까지 친했던 건 서로 잘 맞는 것도 있었지만 특별한 인연이 더해져 더욱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희는 저보다 3년 먼저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며 항상 저에게 결혼을 추천해주곤 했어요. 그러다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렇다 보니 연애 때부터 세희네 부부와 같이 어울리며 지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이 결혼한 후에도 서로 사는 집이 가까워 각자의 집안 식구나 친척들보다 더 자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서로에게 모르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 가족이나 남들에게 하지 못한 고민도 얘기하곤 했어요. 그런데 세희야, 너희 이제 2세 계획 세울 때 되지 않았어? 너 어릴 때 꿈이 아이 많이 가진 엄마였잖아. 그거야 멋모를 때 이야기지. 나 생각 바꿨어. 남편이랑 둘이서 사는 딩크족으로 살려고. 주변에 애 낳은 집들 보면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애야 어떻게든 키운다고 해도 자유가 없어지는 건 더 못 참겠고. 난 지금처럼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놀고 싶을 때 노는 삶이 좋아. 그나저나 너야말로 이제 슬슬 계획 세워야지. 우린 낳긴 낳을 건데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 조금은 더 신혼생활 보내고 싶고 또 상황이 아직 안 따라주거든.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또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 그래서 몇 년 더 미루고 집 사면 그때 맞춰서 낳으려고. 어릴 땐 자기가 낳은 아이들로 농구팀 내지는 축구팀까지 만들겠다던 세이였는데 결혼한 후 그 생활이 만족스러웠는지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는 그런 세이의 선택이 이해되었어요. 그만큼 세이는 자유롭게 또 즐겁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하던 세이 삶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세이 남편이 병을 앓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필 시한부 판정을 받아 손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고 부부끼리도 친했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상황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해도 비극의 당사자인 세이에게 비할 수 없었죠. 워낙 친하고 집도 가까웠던 만큼 저는 곁에서 세이를 위로하고 지켜줬어요. 출근 시간 이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세이에게 신경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세이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건 세이와의 관계도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 급격히 나빠진 세이의 몸 상태 때문이기도 했어요. 세이는 큰 충격 때문인지 2달 넘게 생리도 하지 않았고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일어났을 땐 폭식을 하는 등 옆에서만 봐도 많이 걱정되는 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곁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게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세이가 임신을 한 거였죠. 세이의 임신 소식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분명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남편이 죽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세이를 생각하니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죽은 남편을 잊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아이가 있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거기다 싱글맘이 좀 힘들겠어요?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저지만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고 세이가 임신했을 때도 출산하고도 제가 도와주게 되었어요. 나중엔 제가 휴직까지 하면서 세이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세이를 도와주려는 저의 마음을 보고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세이 씨가 당신에게 둘도 없는 친구라는 건 나도 아는데 그래봤자 친구야. 그리고 당신이 어디까지 해주려고 그래? 당신이 혼자면 상관없을지 몰라도 지금 당신에겐 가정이 있어. 남편인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해. 미안해. 근데 당신도 세이 사정 다 알잖아. 지금 내가 없으면 세이 무너져. 남편 죽고 그 마음 진정시킬 사이도 없이 엄마가 됐다고. 그것도 싱글맘. 세인이 집안이 세이를 신경 써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집 형편이 안 좋아. 그것도 내가 다 말했잖아. 생업 놓고 세이 봐주실 형편이 아니라니까? 여보, 당신 힘든 거 알겠고 내가 과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조금만 참아줘.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세이는 똑같이 도와줬으래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똑같이? 당신도 저렇게 개념 없이 살겠다고?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질 않나. 남의 자식 키워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질 않나. 당신 친구, 아니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이게 우리 신혼집인지 모르겠다니까? 어디 보호시설에 와 있는 것 같아. 알아? 여보, 당신이 당신 친구 끝까지 도와줄 순 없는 거야. 저 여자도 자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아니 그걸 떠나서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왜? 나 당신이 계속 이러면 이사 갈 거야.
내가 출근하는데 왕복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여자가 못 찾아오는 곳으로 이사 갈 거라고. 남편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간 세이에게 도움을 끊어야 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그래야만 세이에게 또 원희에게 도움될 거라는 생각에 서서히 도움을 주려가며 타이밍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 상황이 제 생각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는지 바로 당장 세이와 원희가 저희 집의 발길을 끊길, 저도 도움을 주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이 한 말을 대충 흘려듣는 것 같다며 아주 심각하게 화내기까지 했죠. 저놈의 애새끼 또 우리 집에 와 있네? 여보, 내가 퇴근해서 보는 얼굴이 저 애새끼여야 해? 내가 내 새끼도 아닌 얘를 왜 봐야 하냐고! 당신 애한테 왜 그래?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욕할 거면 나한테 해. 그리고 세이 도와주는 거 줄여가고 있어. 당신도 알잖아. 진짜 조금만 참아줘, 응? 아니, 못 기다려. 내가 말한 지가 언젠데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들어야 해? 내가 그 여자 집 앞에 두고 올 테니까 나와. 당신 나오라고! 당신 미쳤어? 이 어린애를 밖에 두다니! 그리고 지금 겨울이야, 한겨울. 곧 세이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원이랑 방에 들어갈게. 아니, 이제 무조건 당장이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내쫓겠다고! 이러지 말라니까!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린 건지 평소보다 더 흥분한 남편을 말리기 위해 실랑이까지 벌여야 했어요.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집안 거실로 들어와 원희를 낚아채듯이 들어올렸습니다. 세이였어요. 저와 남편이 실랑이를 벌이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와 원희를 안아든 거죠. 거기까지는 저와 남편의 부부싸움으로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이가 제 남편이 한 이야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쓰레기 새끼. 뭐? 지금 누구 보고 쓰레기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쓰레기라고 했어? 나보고? 여보 그만해. 당신이 한 말 심하긴 했잖아. 아무 죄 없고 연약한 앤데 뭐라고 했어? 당신은 그만하고 방으로 들어가. 나 세이랑 원희 집까지 데려다주고 올 테니. 당신이 저 여자를 왜 데려다주는데? 저 여잔 집도 혼자서 못 찾아가? 저 여자 보고 혼자서 집까지 가라고 그래.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고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나야. 남인 저 여자와 애가 아니라 부부고 남편인 나라고. 여보. 맞아 주리야. 나 안 데려다줘도 돼. 아니 앞으로 나랑 원희한테 신경 꺼도 돼. 네 도움 받다간 나도 그렇고 우리 원희도 위험할 것 같다. 쓰레기 같은 새끼 때문에 말이지. 그럼 나 이만 갈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 세이야 잠깐만. 당신 어딜 가? 저 여자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놔둬. 그리고 당신 친구가 저 여자밖에 없어? 그것도 아니잖아. 앞으로 저 이상한 여자랑 어울리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려. 저 여자 남편 죽었는데 제정신이겠어? 그날 이후 세이는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제가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이가 걱정됐어요. 아직 정신적으로 다 회복하지 못한 세이인데 그날의 충격으로 더 힘든 상황은 아닐지 걱정됐죠. 제가 미안하고 불안해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신경이 세이와 원희에게 쏠려 있었죠. 그러다 늦은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세이 일도 뒷전이 되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고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시리에 빠져있던 제가 휴대폰을 발견했고 수상한 문자 내용을 발견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와 불안해하는 세이와 원희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을 보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에게서 천천히 눈을 떼어 다시 친구에게 눈길을 돌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바람은 이미 확실했으니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봤죠. 맞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원희 말이야. 원희,
그 사람 아들인 거 맞는 거지? 그 사람 아들이 무슨 말이야? 우리 그이? 그렇지. 당연히 우리 원희는. 야, 박세희! 너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잖아.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된 내가 너한테 왜 왔는지 알잖아. 근데 계속 모른 척 할래? 원희 내 남편 아들 맞지? 주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원희가 왜 네 남편 아들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너랑 내 남편이 나눈 문자 내가 다 봤어. 그건 너도 알지 않아? 내가 건 전화도 받았잖아. 세희야, 문자는 무슨 말이야? 어디 보여줘봐. 내가 네 재현 씨랑 무슨 문자를 했는데. 아니, 내가 보여줄게. 자, 봐. 여기 네 남편이랑 나눈 대화의 전부야. 너랑 연락 안 될 때나 아니면 우리 다 같이 만날 때 문자 보낸 게 전부라니까? 마지막으로 나눈 문자도 우리 남편 장례 찾아와주고 도와준 거 고맙다는 문자야. 이게 뭐 무슨 문제 있어? 그 휴대폰 말고 다른 휴대폰이 또 있잖아.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울 때만 쓰는 휴대폰. 너 지금 내가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널 의심하는 것 같니? 아니야. 나 너희 둘이 같이 있는 장면도 눈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찍어왔어. 자, 이거. 여기 너 맞지? 옆에 내 남편 맞고. 너 이걸 어떻게... 너희 둘이 나눈 문자 중에 만날 장소가 있길래 찾아가서 CCTV 좀 확인하자고 사정해서 보게 됐어. 이래도 아니라고 잡아댈래? 이 나쁜 년아? 주리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내가 거기서 재현 씨를 봤던 건 맞는데 내가 우연히 거길 갔다가 본 거지 문자로 연락하고 만난 건... 야! 내가 지금 이 집 뒤집어버리고 그 휴대폰 찾아볼까? 니년 눈앞에 그 휴대폰 가져다 대면 그때 인정할래?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네. 내가 원희 쟤 데리고 가서 검사해볼까? 누구 아들인지. 그렇게 해봐? 주줄이야.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걸. 저에게 두 사람의 불륜과 원희가 제 남편의 아들임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세희는 깜짝 놀라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마음을 고른 듯한 세희는 모든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황하던 모습과 달리 돌변해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너 미친 거 아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을... 그리고 어떻게 애를 가질 생각을 해? 뭘 어쩌겠다고 애를 낳아? 너 진짜 나쁜 년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년이 너라고! 친구인 가면을 쓰고 널 돕겠다고 애쓰는 내게... 그럼 난 마음 편했는지 알아? 난 팔자 좋게 마음 편히 너희 두 사람 곁에 있었겠냐고! 뭐? 나도 죽을 맛이었어. 지금 네 속이 어떤지 몰라도 그때 나 진짜 죽을 것 같았다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쓰레기 박지은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바람? 그래, 그거 내가 잘못했어. 친구인, 그것도 내가 소개해서 결혼까지 시킨 친구의 남편이랑 바람난 건 내가 죽일 년이지. 근데 박수가 한쪽만 휘두른다고 나니? 그 새끼가 손바닥 가져다 대니까 나지. 그리고 애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 새끼가 임신하는 게 걱정이었으면 알아서 잘했겠지. 근데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서 애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런 놈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애 낳지 말래. 자긴 애 책임질 생각 없으니까. 애 절대 낳을 생각하지 말래. 그 소리에 내가 악이 받쳐서 원희를 꼭 낳겠다고 생각했어. 그 새끼 뭐 돼보라고 낳았다고. 일말의 죄책감, 책임감은 가지라고 말이지. 근데도 그놈은 끝끝내 원희 아버지 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애 낳고 몸조리하는 나한테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애를 버리든가 아니면 너희 부부 곁에서 떠나라고 했어. 애가 있든 말든 나한테 돌아갈 일은 절대 없다면서 말이지. 그게 아이 아빠로 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내가 갈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다 폭로하고 끝내려고 했어. 내가 그동안 그 새끼랑 무슨 짓을 했는지, 원희가 누구 아들인지 다 폭로하려고 했다고. 근데 내가 왜 안 그랬는지 아니? 너 때문이었어.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너한테 잘못했는데. 너한테 잘못한 날 그렇게도 챙겨주던 너인데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친구인 너에게 상처를 줄 순 없었어.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그럼 내 옆엔 왜 붙어 있었는데? 너 혼자 다 감당할 거면 내 곁을 떠나야지. 그게 날 조금이라도 덜 모욕하는 거지. 너 나 가지고 논 거야. 내게 미안한 감정 하나도 없었다고. 그게 아니면 진작에 떠났겠지. 나도 떠나고 싶었어. 다만 박재윤 그 인간이 최소한의 아버지 노릇은 하길 바래서 너희 두 사람 곁에 있었던 거야. 아니, 못 떠났던 거야. 그 새끼가 원희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 조금만 준다고 했으면 나 떠났어. 근데 끝까지 말 안 하잖아. 지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그 태도도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새끼 불안하라고 빨리 양육비 부담하겠다는 말 들으려고 너희 부부 곁에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러다 그 미친놈이 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가져다 버리라고 하는 걸 듣고 구제불능이다 생각해서 너랑 연락을 끊은 거고, 그 새끼랑도 아예 끝낸 거지. 야, 끝낸 거 아니잖아. 문자 내역 보니까 그날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잖아. 그건 그 새끼가 먼저 연락했어. 그 새끼 내가 막상 사라지니까 불안했나 봐. 내가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없던 부정이 생겨서 원희가 걱정된 건진 모르겠는데 먼저 연락해 오더라고. 그전까진 절대 말하지 않을 것 같았던 양육비에 대해서도 말을 먼저 꺼냈고. 그렇다고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예전처럼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일은 마무리 짓던 중이었어. 깨끗하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새끼가 사고를 당한 거고. 제 남편과 바람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 그 모든 게 자기 변명밖에 없는 개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년에게 제가 진정으로 친구였다면 애초에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친구인 저를 생각해 폭로를 안 했던 게 아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얼마나 난리일지 그게 무서워서 말을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꼭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을 손가락질도 겁이 났겠죠.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바람 피우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저에게 맡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년 욕을 할 게 뻔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세상과 사람들이 두려워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솔직한 심정은 얘기하지 않고 저를 내세워 개소리 같은 변명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역시 친구 남편 만나는 년이라서 그런지 개소리도 그럴싸하게 지어내네. 미친년. 너 내가 그 개소리를 믿을 거라고 생각했니? 그 얘기 듣고 내가 연민이라도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면서 너는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 인간도 쓰레기고 너도 쓰레기야. 너 정말 더러운 년이라고. 어떻게 네가 소개해준 남자를, 그것도 친구의 남편인 사람과 어떻게 아이를... 더러운 년, 가증스러운 년. 주리야, 그래서 나도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근데 박재현 그 새끼가 최소한의 책임만 지려고 했어도 이렇게까지 내가 널 기만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을 거야. 이 모든 게 박재현 그 새끼 네 입으로 말했어. 이 정신 나간 년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네가 무슨 변명을 하든 넌 더러운 년이야. 바람난 유부녀고 네 남편 죽었는데도 그 바람난 놈이 곁에 있던 미친년이라고. 거기다 너랑 바람난 미친놈은 친구인 내게 소개해준 내 남편이었고 그 미친놈과의 사이에서 애까지 낳았지. 난 그것도 모른 채 남편 잃고 애 혼자 키우는 네가 안타까워서 그 더러운 관계에서 나온 애를 내 손으로 대신 키워주기까지 했고. 네가 들어도 쌍욕이 나오지 않니?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도 이 내용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어이가 없으면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날 고소할 거니? 뭘로 고소할 건데? 네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걸로? 박재현 그 새끼 죽고 없는데? 아니, 고소 못하지. 네 말대로 그 미친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 네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혀야지. 어디 밖에 돌아다닐 때마다, 가족 친구들 만날 때마다 더러운 년이라는 시선 받고 살아봐. 그게 죽는 것보다 덜 괴로운 건가 보자고.
너 이걸 다 말하겠다는 거야? 이미 다 끝난 일을? 야, 어차피 네 남편 죽었잖아. 박재영 그 새끼 죽었으니 나한테 이럴 필요 없잖아. 그 인간 죽었다고 너희가 한 짓까지 사라지니? 네가 친구로서 몹쓸 짓한 게 사라져? 너 내 앞에선 그렇게 당당하더니 내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하니까 겁먹은 모습이다? 보기 좋네. 어디 사람들이 알고 나선 얼마나 더 겁먹을지 좀 보자. 야, 주리야, 잠깐만! 세이 말대로 남편이 죽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남편 놈이 살아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말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고통을 줄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법적인 처벌보다 사적 제재가 더 무섭고 강한 벌이 될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세이는 제가 꺼낸 말에 벌써부터 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세이가 한 짓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날, 그날 바로 세이에게 수십 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세이 행동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와 함께 세이를 알던 친구들은 직접 세이에게 전화하고 찾아가 자기 일처럼 화를 내줬고 급기야 몸 섞인 다툼도 벌였죠. 또 지인들 역시 모두 세이를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소문을 이곳저곳에 알리며 세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던 바처럼 세이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서 생매장이 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것 가지고 제 분이 모두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 복수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았죠. 이제 그동안 절 속이며 친구와 바람 피운 남편도 저를 배신하고 기만한 친구년도 있고 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야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제가 몰랐던 더러운 사실에서 제 마음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겨우 진정되어 가던 제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겁먹고 위축된 세이 그년이 정신이 나간 건지 뻔뻔하게 다시 제 앞에 나타나 헛소리를 짓거린 거예요. 죽은 남편의 보험금을 나누자고 말입니다. 평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던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보험 일을 하던 지인들을 도와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쓸모없는 보험도 많았고 한 달에 보험료로 나가는 돈도 부담이 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능력이 되는 만큼만 또 꼭 필요한 보험만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다 해지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들 모두 자기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부탁이었다며 해지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 일로 남편과 몇 번 다투기도 했고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던 저에게 큰 고민거리였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고는 그 보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물론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났을 땐 그 돈 따위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평생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생각도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 몹쓸 자식이 죽기 전에 조금의 반성은 하고 가는구나. 내게 돈이라도 남기고 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누구는 너무 잔인하다고, 돈밖에 모른다고 저에게 손가락질하겠지만 여러분이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바람나 아이까지 둔 남편에게 좋은 감정이 남아있겠어요? 없죠. 그대로 죽어버려서 욕 한 번 하지 못하고 뺨 한 번 날리지 못해 억울한 감정만 가득하죠. 그런 상황에 위로금처럼 큰 액수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지금까지 잘못한 일에 대해 저에게 배상해주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그년이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제 남편의 친자니까 받아야 할 몫이 있다면서 말이죠. 너 욕을 덜 먹었구나. 내가 더 먹게 해줘? 아예 길바닥에 나서질 못하게 만들어줄까? 네 아들 원희 친구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동네 애엄마들한테 소문내봐?
견딜 수 있겠어? 나도 너랑 얼굴 마주보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가 받을 건 받고 너랑 관계를 끝내야 할 것 같아서. 받을 거? 네가 나한테 받을 게 욕 말고 또 있어? 왜? 욕이 부족하니? 그걸로 부족하면 뺨이라도 날려줄까? 너 그 새끼 죽고 보험금 받았다며? 그럼 그 보험금에 우리 원희 목도 있는 거야. 원희 목만큼 떼주면 앞으로 네 앞에 나타날 일 절대 없을 거고. 너 정말 미쳤구나. 돈을 내놓으라고? 그게 네 아들 몫이라고? 맞잖아. 우리 원희가 누구 자식인데? 어디 네가 말해봐. 원희가 누구 자식이야? 죽은 네 남편 박재현 자식 아니야? 그래서 그 난리치고 날 나쁜 년이니 더러운 년이니 욕했던 거 아니니?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욕했고. 그럼 친자식 맞으니까 그 보험금에 우리 아들 목도 있는 거지. 다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원희 목만 가져가겠다고. 네 아들 목? 네 아들 목 따윈 없어. 더러운 관계에서 낳은 아이 주제에 어디서 몫이고 권리를 따져? 그것도 내 앞에서 감히. 너 내가 조언이자 경고 하나 하겠는데 진심으로 네 아들을 위한다면 이따위 짓 하지 마. 이건 네 아들을 위한 일이 아니야. 알아? 네 아들을 위한다면 네가 한 짓 반성하면서 살아야 해. 나한테, 네 아들한테 말이야. 알겠어? 네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어. 그래서 별로 놀랍지도 않다. 네가 뭐라고 하든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원희 몫은 줘야 할 거야. 친자식이니까 친자식인 것만 결과로 나오면 그걸로 끝이니까. 친자식인 걸 확인할 방법은 있고? 그 사람 뼈가루라도 꺼내서 확인할래?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 방법 말고도 있으니까. 박재은 그 새끼 가족이 있잖니. 그 가족들이랑 우리 원이랑 유전자 검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고. 뭐? 미친년. 너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구나? 그래. 나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욕을 먹더라도 이제 나랑 우리 원이 생각만 할 거야. 왜? 내가 미쳐 보이니? 내가 누구 때문에 미쳤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전부 너 때문이잖아. 네가 나와 원희를 사지로 몰아넣었잖아. 몰아넣은 건 넌데 왜 날 미친년 취급하니?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아니지. 네가 만든 거지. 네가 자초한 거라고.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인간 사망보험금 가져갈 수 있나 보자. 나 안 뺏겨. 그 돈 다 불태우면 불태웠지. 니년에게 안 뺏긴다고. 반성의 기미는커녕 뻔뻔하게도 돈 욕심을 내는 세인연의 모습에 저도 쌍심지를 켜고 맞불을 놨어요. 하지만 세인연은 자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자신 있어 하는 세이 모습에서 불안했습니다. 세인연 말대로 원희가 남편의 친자로 인정받아 제 재산을 빼앗길까봐 말이죠. 사실 돈을 빼앗기는 게 걱정됐던 건 아니었어요. 친자로 인정되어 돈을 나눠 가진다고 해도 저에겐 충분한 돈이었으니까요. 제가 불안했던 건 친구 남편과 바람 피운 그년이 돈까지 받아간다는 걸 납득할 수 없었고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인연이 돈을 받아간다면 죄의 값을 반도 받지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세상 법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불안했던 거죠. 혹시 시댁 식구들이 자기네 아들의 자식이라고 핏줄인 손자라고 감싸고 놀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만 당하고 저만 피해본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찾아가 사정을 할 수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는 이미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주변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네,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너 잘 지내고 있는가 했어. 그리고 물어볼 것도 있고. 물어볼 일이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인데 네가 사실 확인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우리 재훈이 말이다. 우리 재훈이한테 혹시 다른 여자가 있었니? 아니지. 그런 일 없었지? 그런 얘긴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어쩌다 보니, 그런데 사실이니? 정말 우리 재훈이가 너랑 사는 중에 다른 여자를... 네, 저도 그 사람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람 피웠다는 걸요. 어머머, 우리 재훈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주리야, 확인 다 해본 거야? 혹시 착각한 거 아니니? 왜 그 오해할 수 있잖아. 해명할 재훈이가 없으니까 네가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 뭐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어머님, 죄송해요. 확인까지 다 한 거야? 정말? 아우, 재윤아,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네가 그런 애가 아닌데 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잠깐만, 그럼 혹시 재훈이 바람 피운 것도 네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거니? 제가 맞긴 한데 바람난 상간녀한테 망신을 주고자 한 거예요. 제가 미처 시댁 식구분들께 피해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말하지 그랬어. 우리한테 먼저 말했으면 우리가 뭐라도 대비를 하거나 말조심했을 거 아니야. 너 정말... 제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역시 잘못이나 죄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거나 과장한 것도 없었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세이 그년의 뻔뻔한 모습에 복수하기 위해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야 하는 부분에만 사과드리고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제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거라고 해명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안 되겠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날 이후 시댁 가족들과는 아예 연락을 끊었죠. 그러니 시댁 식구들은 저보다는 세이년의 편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핏줄인 손주도 세이에게 있었고요. 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던 이유였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세이년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시댁 식구들이 되려 세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과거 제가 한 행동을 이해해 주십사, 세이 그년이 똑바로 죗값을 받게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러 찾아간 시댁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 보고 친자검사를 받으라고요? 네, 저희 원이 재훈씨 아들이에요. 이제 핏줄이고 어머님 손자라고요. 어머님? 내가 왜 그쪽 어머님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재훈이 아들이라는 증거 있어요? 그걸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제가 친자검사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훈씨 어머님이시니까 재훈씨 아들인 원희의 할머니 되시고 그럼 제게 어머님이 되시죠. 참 어이가 없네. 언제 봤다고 나한테 어머님이야? 그 어머님이란 소리 입에 2번 다시 올리지 마요. 난 그쪽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나한테 손자도 없고. 혹시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저 이 집에 바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원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만 알게끔 해주시면 돼요. 아주 가끔씩 원희 만나만 주세요. 그 외에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절대 바라지 않고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재훈이는 애를 둔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라고요, 가! 어머님 손자라고요.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집안 핏줄이라고요. 그리고 죽은 아들의 유일한 핏줄인데 안 소중하세요? 손자인데 안 소중하시냐고요? 그놈의 어머님이란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내가 말했지. 우리 핏줄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결혼한 사람은 줄이야. 2사람 사이엔 애가 없고.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우리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찾아와서 억지를 싸! 우리 재훈이 새끼 아니야. 핏줄 아니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확인을! 너 진짜...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얼마나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을 망신 주려고 해? 우리 핏줄 아니라고. 그 입에 담는 것도 부끄러운 관계에서 나온 애가 우리 집 핏줄일 리 없다고! 설령 맞다고 해도 아닌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런 짓거리 한 사람이면 안 돼. 그러니 무슨 목적으로 찾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꺼져! 네가 우리 재훈이 이름에 조그마한 생책이라도 만들면 나 너 용서 안 해. 그땐 애 엄마고 애고 봐주는 거 없어. 알겠어? 우리 아들 욕 보이는지 그만하라고. 그만! 시댁에서 자신의 집안 핏줄인 세희 아들을 반길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오히려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오르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아들이 죽고서 터져나온 이야기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중인데, 이럴 때 불륜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 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이야기가 나올 테니 말이죠. 그래서 세희 그년과 손주에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댁 식구들 모습에 화가 난 세희 그녀는 난리를 쳤고, 그로 인해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나빠졌어요. 저에게는 천만다행이었죠. 한숨을 넘겼는데 그러고 나니 다시 열이 받더라고요. 잘못은 그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또 내가 그년 때문에 불안해했다니까 또다시 분하고 화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찾지 않았던 세희의 전남편 집안으로 찾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다 말한 거죠. 제 얘기를 들은 세희의 전 시부모님은 그 즉시 세희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대하며 뒤따라갔고요. 제 예상처럼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어머님?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 머리를 잡으세요? 이 미친 것.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우리 아들이 병에 죽어가고 있는 동안 딴 놈 만나서 바람을 피워? 네가 그러고도 우리 아들 빈소를 지켜? 감히 눈물을 흘려? 야 이년아, 우리 아들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내 아들 죽길 바라며 딴 놈 만나고 있으니 그렇게 된 거라고. 죽일년, 이 벼락 맞아 죽을년. 어머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누가 바람을 피워요? 바람 피웠으면 제가 이러고 혼자 살겠어요?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내가 다 듣고 왔어. 네가 우리 보고 동옥이 아들이라고 했던 원희가 네 바람난 남자의 자식이라는 말도 듣고 왔다고. 근데 어디서 사람을 속여?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우리 손자라고 속이고 우리 도움까지 받은 너 절대 용서 못해. 나 오늘 너랑 같이 저승 갈라니까 어디 죽어보자. 죽어봐. 어머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어디서...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럼 네가... 야 김주리, 이번에도 너야? 또 너... 양나란 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네가 우리 시부모님께 말... 세희는 현관에 서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몇 마디 하지 못한 채 비명을 질러야 했죠. 세희의 전 시부모님께서 세희를 가만히 두질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 재미있는 광경을 한참 동안 서서 지켜봤습니다. 절 원망하는 세희의 눈빛도 즐기면서 말이죠. 세희는 전 시부모님에게 당하는 것보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저를 보곤 더 이를 갈았어요. 약 올라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약 오르고 분이 넘치면 뭐 하겠어요? 집값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를 더 원망하고 더 약 올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세희의 전 시부모님의 폭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쳐 쓰러져 있는 세희에게 경고를 했고요. 너 한 번만 더 헛소리하거나 이상한 짓 하잖아? 그럼 나 또 네가 이런 일 겪게 만들 거야. 아니다. 그땐 죄 없는 네 아들 원희도 당할 수 있어. 요즘 애엄마들 엄청 유난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너같이 더러운 년이 같은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 같은 학교 다닌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니? 요즘 왕따 문제 점점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선택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내가 저번에 말했지? 너 때문에 고통받는 나
그리고 원희에게 잘못 비는 삶을 살라고. 너 그렇게 살아야 두 번 다시 이런 꼴 안 당해. 원희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네가 그 인간이랑 불륜관계를 선택해서 생긴 일이라는 거 기억해. 알겠지? 주리, 너 정말... 세이 그녀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애초에 반성 따윈 바라지도 않았기에 대답을 듣지 않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속 반은 속 시원해하며 또 반은 또 박세희 그년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지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일 없는 걸 보면 제가 한 말을 이해한 것 같아 그만 마음을 놓으려고 합니다. 또 그동안 악령처럼 쫓아다녔던 오늘 이 사연도 이곳에 소개하며 완전히 떠나보내고 싶네요. 이제 저도 과거의 일에서 벗어나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잘 될진 모르겠지만 노력해봐야겠죠. 그럼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